지금 436페이지 교재 한번 보세요. 우리 기본서에 436. 제3절에 부동산 가격의 일반 이론 돼 있고 쭉 정리가 돼 있죠. 꼭 한번 파란색 위주로 해서 따라서 눈으로 읽어보세요. 나중에 복습하실 때. 그 다음 437페이지에 제일 위에 기준 시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별표를 3개 치세요. 3개. 기준 시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감정평가론 문제를 풀 때 신축 시점, 만든 시점, 현재 시점, 기준 시점이 나오면 답은 무조건 뭐예요? 기준 시점이에요. 우리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그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알고 싶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넘겨보시면 438페이지에 뭐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또 볼 거예요. 438페이지 보시면 심화의 제일 밑에 가치의 다원적 개념, 그러니까 가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란 얘기죠. 시장 가치가 있고 교환 가치, 투자 가치, 사용 가치, 장부 가치, 보험 가치, 과세 가치, 공익 가치. 설마 외우지 않으실 거죠? 외우지 마세요. 네, 넘기세요. 440페이지. 제4절에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가치가 곧 가액, 가격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이쪽 봅니다. 가치의 발생 요인부터 볼게요. 페이지 수는 제가 다 적어놨어요. 네. 가치 발생 요인은 부동산의 가치가 발생하도록 만드는 요인들이래요. 그럼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유용성이 있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쓸모가 없는 부동산을 돈 주고 사실 거예요? 안 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 가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쓸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성? 유용성입니다. 이 유용성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효용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효용 가치가 있다, 쓸모가 있다 이 얘기야. 그런데 주의하실 건 효율성은 아닙니다. 무슨 성이 아니라고요? 효율성은 아니에요. 유용성과 효용성은 같은 개념. 그 다음 두 번째, 쓸모가 있어요. 쓸모가 있는데 상대적 희소성이 없어. 자, 우리 이 강의실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먼지라고 얘기하면 삶이 부정적인 거야. 공기가 가득 차 있죠. 그럼 공기의 유용성은 커요, 작아요? 공기의 유용성이 작아? 그럼 공기 없으면 죽는데 유용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자리의 공기는 여러분의 자리의 공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제 자리의 공기를 한 모금 마시는데 1,000원을 받겠다. 그럼 저는 순간 미친 놈이 되죠. 지금 이 공기를 완전하게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격이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 가격 가치는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야 돼. 네. 그 다음 이제 쓸모가 있고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단 말이야. 그럼 걔를 가지고 돈을 지불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나요? 그래야 가격 가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사고자 하는 욕구에 살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유효 수요가 필요하다.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가치 발생 요인 중 유효 수요는 사고자 하는 욕구만 있으면 충분하고 구매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틀렸죠?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구매력이 있어야 돼. 그럼 유효 수요까지 있어요. 쓸모가 있고 누구는 없어. 돈 주고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법적으로 이전시킬 수 없대요. 그럼 가격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전 가능성이 있어야 돼.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 가치가 발생해요. 이게 가치의 발생 요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탤런트 중에 유희씨가 있죠. 요즘 고스트 닥터에 나오는. 몰라요? 그래서 유상유희라고 기억을 하는 거야. 뭐라고 기억해요? 유상유희. 따라해보세요. 유상유희. 예,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 얘들은 상호 유기적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게 있대요. 가격의 이중성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나요? 맞죠? 근데 가격이 다시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고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준대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늘어요, 줄어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늘어요. 정의의 이름을 용서치 않을 거예요. 가격이 올라오면 공급량은 증가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요. 그럼 이때 가격이 아이고 형님 그랬겠죠. 얘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을 딱 바꿔서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끼친다. 이게 뭐예요? 가격의 이중성. 근데 여기에 우리가 봤던 뭐가 들어간다고요? 가치 발생 요인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이 수요 공급에 영향을 끼치고 수요 공급이 다시 가격에 영향을 되돌려주는 것. 얘가 바로 뭐다? 가격의 이중성. 됐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이 다시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끼치고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가격의 이중성. 그 다음 가치 형성 요인이 있대요. 그럼 이 가치 형성 요인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개념이에요. 아까 제가 감정평가사는 신발을 받아서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자료를 모아. 자료를 모으죠. 그러면 똑같은 부동산 건물이 있는데 평가 의뢰가 됐어. 걔가 주거용 부동산일 때하고 공업용 부동산일 때하고 평가의 기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유용성이 달라. 주거용 부동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쾌적성과 편리성이죠. 안 그래? 주거용 부동산은 생산성이 높아야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그 부동산의 가치에 어떤 요인들이 쭉 있는데 가치를 높게 형성해야 될 요인들이 있을 거고 낮게 평가해 줄 요인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치 형성 요인은 하나, 두 개일까요? 소수일까요? 다수일까요? 다수로 존재하겠죠? 그때 어떤 부동산이든지 간에 다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일반 요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요인? 일반 요인. 그럼 질문. 일반 요인을 분석하는 건 무슨 분석이라고 할까요? 일반 분석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일반 요인은 뭐냐면 우리가 총론에서 공부하는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이에요. 토지의 경도 위도상의 위치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얘를 절대적 위치 또는 지리적 위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토지 옆에 지하철이 들어서면 지하철이 없는 지역보다 상대적 위치가 양호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이었죠. 사, 경, 행 기억나세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으로 쪼개고 제도, 규제, 정책과 관련된 건 뭐고? 행정적. 그 다음 돈, 수입, 비용과 관련된 건 경제적. 사람과 보통 관련되어 있는 건 사회적. 또는 경제적, 행정적이 아닌 건 다 사회적. 이렇게 구분해도 돼요. 과거에는 얘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지만 요즘은 안 나와요. 거의.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주거용 부동산이든 상업용 부동산이든 공업용 부동산이든 그 지역의 토지이용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으면 규제가 심하면 가치가 높게 형성될 요인이에요? 낮게? 낮게 형성될 요인인 거죠.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공업용이든 지하철이 있어. 교통체계가 원활해. 그럼 다 높게 평가해 줄 요인인 거죠. 이 요인은 어떤 부동산의 종류에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다 영향을 끼쳐? 다. 일반적으로 영향을 끼치죠. 얘를 무슨 요인이라고 하는 거야? 일반 요인. 그런데 이번엔 지역 요인이 있대요. 얘는 각각의 부동산의 용도별로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거용과 상업용과 공업용. 주상공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에서 우리는 뭘 추구해요? 쾌적성과 편리성. 편리성. 그때 쾌적성을 우리가 공법상에서는 뭐라고 공부하죠? 양호성.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이죠. 일반 주거지역은 일을 편리하게 한다? 편리성. 깨알 같은 복습을 했더니 지금 깨알같이 쓰러지고 있네요, 지금. 그 다음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 높아야 되죠. 매출이 증대돼야 되죠. 그럼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성 높고 비용이 절감돼야 되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부동산들이 지금 우리 감정평가론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평가 의뢰가 된 거지. 그랬더니 평가를 딱 하려고 봤더니 그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으로 이용하는 게 최고 유효한 용인데 그 지역이 공원이 있어요. 그 지역에 공원이 있어. 그럼 주거용 부동산 입장에서는 가치를 높게 형성해줄 지역 요인이 갖춰진 거죠. 지하철이 있어. 그럼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를 높게 형성시켜줄 요인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폐기물장이 있어.
그럼 가치를 낮게 평가해 줄 요인이 있는 거죠. 그 지역에. 이런 게 무슨 요인이다? 지역 요인인 거예요. 그럼 질문.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건 무슨 분석? 이걸 다른 분석이라고 대답하기가 더 힘들어. 무슨 분석? 지역 분석. 이번에는 그 부동산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요인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상업용 부동산이 있는데 그 상업용 부동산에 부지는 넓은데 건물은 정말 작게 높게만 올라가 있어요. 그럼 뭔가 이상하죠. 유용성이 떨어질 거 아니야. 쇼핑을 하더라도 층수를 계속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가치를 높게 낮게? 낮게 평가할 지역 요인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개별적 요인인 거예요? 개별적 요인. 이런 것들이 개별 부동산에만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슨 요인? 개별 요인. 그럼 질문.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건 무슨 분석? 개별 분석이겠죠. 여기서 하나만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저거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솔직하게. 안 복잡해요? 그럼 문제 못 풀어. 이거 복잡한 거야.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은 이 요인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 아니, 어떤 지역에 지하철이 없다가 있을 수도 있고, 규제가 약했다가 강화될 수도 있고, 변화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가치 형성 요인의 특성은 변화가 가능하죠? 가변성의 특성을 띈다고. 그 다음, 얘들이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 관련이 있죠. 이따가 바로 제가 이거 관련 있는 걸 보여드릴 거란 말이야. 지금 복잡해, 복잡하지 않아. 복잡하다고. 그래서 복잡성의 특성을 띈다고요.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해서 안 복잡하게 느껴진 거예요. 깨알 같은 또 자기 잘난 척을.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런 거예요. 1지역이 있습니다. 1지역 안에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있어요. 저하고 하나 약속을 하실 거예요. 감정평가 의뢰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5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대상 부동산. 비슷한 사례가 된 부동산은? 사례 부동산. 그럼 감정평가에서 중요한 건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사는 사례 부동산 가격을 구해요? 대상 부동산 가격을 구해야 돼? 대상 부동산. 되셨죠? 그래서 얘가 평가 의뢰가 딱 됐어. 그랬더니 이제 감정평가사 아까 그 펜더가 나와서 봤더니 얘는 주변이 다 주거용인 거예요. 그럼 주변의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가, 일반적인 이용의 상태가 주거용이죠? 그럼 얘도 그 주거용과 어울리게 이용될 때 가치가 높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뜬금없이 공업용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최고 유효한 이용이 뭐다? 주거용이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판단을 한 거지. 그래 놓고 봤더니 이 지역에 지하철이 있대요. 지하철이 있어. 그럼 지하철이 있고 없고는 일반적 요인의 경제적 요인에도 들어가요? 지하철이 있으면 수입이 증가하고 비용이 줄 거잖아요. 네, 그 지역에 유동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지하철은 주거용 부동산의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편리성과 관련이 있죠. 되셨죠? 그럼 지금 지하철이 있다라는 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지역 요인이에요? 개별 요인이에요? 지역 요인이죠. 지역에 있지. 그런데 얘가 지금 봤더니 대상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이 끝에 있고 얘 여기 끝에 있죠. 그럼 거리가 가까워 멀어? 지금 거리가 멀죠. 접근성이 떨어지잖아. 그럼 얘는 가치를 높게 형성할, 낮게 형성할? 낮게 형성할 무슨 요인이? 개별 요인이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엇이 있고 없고는 무슨 요인이고? 지역 요인이고 그것과의 거리의 정도, 접근성의 정도는 개별 요인이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지하철이 일반 요인에도 지역 요인에도 개별 요인에도 연관돼 있죠. 연관성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분명히 다르지만 이 둘이 칼로 물을 짜듯이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분석을 할 때도 지역 분석의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근데 그 부분까지는 정말 심화된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된 거예요. 이제 가격 재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감정평가사는 가격을 구할 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구할까요? 그냥 내키는 대로 구할까요? 원칙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원칙인 거야. 저기 보세요. 20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평가 의뢰가 됐어. 상가 건물. 옆에 20층짜리 또 똑같은 건물이 있어. 걔가 100억이래요. 걔가 100억이야. 근데 평가 의뢰된 이 건물을 놓고 감정평가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는 50억 이러면 돼요? 안 되겠죠. 그럼 부동산 가격은 동일한 수요와 공급의 권역 안에 있는 경쟁이 가능한, 대체 가능한 부동산들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는 원칙이 있겠죠. 네. 그런 원칙들을 이용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 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원칙. 이 제자가 모두 제자. 그래서 가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원칙을 가격 재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제되는 원칙이 있대요. 얘는 그냥 깔고 있는 거야. 부동산 가격을 구할 때 내부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제로 사전에 우리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원칙이 하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돼요. 부동산 가격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변동되잖아요.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이래요. 그럼 실제로 변동되는 것의 대표주자는 시점은 과거, 현재, 미래로 변동되죠. 네. 그래서 시점자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무슨 원칙과 관련이 있다?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은 끊임없이 변동되니까 기준 시점의 확정을 왜 한다고요? 아까 기준 시점은 언제였는데? 평가 의뢰된 날, 가격조사 완료한 날.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된 가액. 이었죠. 그럼 기준을 꼭 집어줘야 되는 이유가 끊임없이 뭐 되니까? 변동되니까 얘는 언제 얼마다라고 꼭 집어줄 필요가 있는 거지. 만약에 변동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얼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이때 나중에 우리가 비교 방식이라는 것에서 구할 때 똑같은 부동산이 있어. 그냥 이 얘기인 거예요. 바로 옆에 쌍둥이 빌딩이 있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왼쪽에 있는 건물이.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오른쪽이죠. 네? 오른쪽에 있는 건물인 거야. 건물. 그런데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건물이 1년 전에 거래가 됐대요. 2021년 3월 9일에 거래가 됐어. 얘가 100억에. 그랬더니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랑 똑같은 쌍둥이 빌딩이 1년 전에 거래 시점에 거래된 가격이 100억이니까 너 2022년 3월 9일에 너도 100억 이렇게 얘기하면 감정평가사 죽도록 맞아야죠. 왜 죽도록 맞아야 돼? 1년 동안 가치가 변동돼요, 변동되지 않아? 변동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다르면 우리는 아까 제가 생각한 얘기를 기억하면 이 정답을 맞출 수 있어. 시점을 같게 고치는 걸 시점 수정이라고 하면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의 가액을 기준 시점으로 고치는 거다. 기준 시점의 가액을 거래 시점으로 고치는 거다. 기준 시점을 거래 시점으로 고친다고요? 그럼 고쳐진 놈만 남는 건데 우리가 뭐가 알고 싶다고? 거래 시점을 알고 싶다고? 기준 시점이 알고 싶다고 했어요. 기준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기준 시점의 가액이니까 시점을 수정한다 그러면 다른 뭔가를 기준 시점으로 고치는 거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이때 시점자 들어간 애들은 다 무슨 원칙과 관련이 있다? 변동의 원칙. 그 다음 두 번째. 끊임없이 변동되니까 예측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측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수익환원법이라는 것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따가 바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 대내적인 원칙이 있대요. 얘는 대상 부동산 내부에 존재하는 원칙이랍니다. 그래서 얘를 내부적 원칙이라고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대내적 원칙이 아닌 것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또는 대내적 원칙으로는 무엇이 있다 그러면서 대외를 섞어. 그럼 걔를 바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균형의 원칙이 됐답니다. 균형의 원칙. 그럼 균형의 원칙은 뭐냐면 대상 부동산 내부 시설물들끼리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세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20층짜리 대형 쇼핑몰이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얘 정말 휘황찬란하게 정말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 대형 쇼핑몰에 유일한 단점이 있어. 얘가 대상 부동산인데 이 단점이 뭐냐면 얘가 주차시설이 지상 공간에 5대 5대 꼴랑 끝이야. 예를 들어. 그리고 지하에 주차시설이 아예 없어. 이러면 사실은 못 짓죠. 이렇게 건물을 못 짓는데 만약에 이렇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 한번 쇼핑하러 온 사람들은 다시는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다시는 안 오죠. 그럼 지금 이 대형 쇼핑몰은 아무리 이 안에 시설물이 좋게 갖춰져 있고 화장실이 금으로 다 도금돼 있어도 얘는 가치가 떨어진다? 주차시설과 다른 시설이 균형이 이루어져서 균형이 깨져서? 균형이 깨졌죠, 지금. 맞죠? 그래서 균형이 깨지니까 이 부동산의 기능이 저하돼요. 그럼 기능이 저하됐으니까 가치를 까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감가를 행해요? 기능적 감가를 행해서 얘는 얼마냐면 예를 들어 100억인 거야, 얘가. 100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냐면 갑인데 갑이 뭘 생각해냈냐면 옆에 있는 땅을 사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구입해서 얘를 5억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네. 그럼 추가 투자를 한 건가요? 그랬더니 이제 이 대상 부동산이 다른 시설물과 이 주차 시설의 균형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래서 얘 가치가 얼마가 됐냐면 150억이 됐어. 이럴 수도 있을까요? 있죠. 그럼 이때는 추가 투자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럼 지금 추가 투자되는 이 주차장 시설이 전체 부동산에 뭐 되는 정도가 크니까? 기여되는 정도가 크니까. 각 시설물이 전체 부동산에 기여되는 정도가 적정하면 시설물들끼리 균형이 맞는 거다. 그럼 기능이 높아진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내부 시설물들끼리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건데 부지와 건물의 부지와 그 위에 건물의 적합 여부도 내부를 따지는 건가요? 이 밖에 있는 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 건물 밑에 땅과 그 위에 건물의 적합 여부를 따지는 건 내부죠. 그래서 이 부지와 건물의 적합 여부도 균형의 원칙과 관련된 거고 만약에 얘가 깨졌어. 그럼 기능이 저하돼요? 기능이 떨어진 거잖아. 맞죠? 그럼 얘는 대상 부동산 바깥을 쳐다봐야 알 수 있어요? 얘만 디립다 쳐다봐야 알 수 있어? 얘를 디립다 쳐다봐야 내부 시설물들끼리 균형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무슨 분석? 개별 분석과 관련이 있네요. 연결인 거야. 그 다음 이제 니은 두 번째 기여의 원칙이 있대. 얘는 하나의 시설물이 전체 부동산에 기여되는 정도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을 하는데 사용돼요. 그리고 얘는 한정 가격과도 관련이 있답니다. 한정 가격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합병이나 분할이 이루어질 때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만 한정된 상태의 가격. 몰라도 돼.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기여의 원칙. 그 다음 수익 배분의 원칙이 있대요. 수익이 발생하면 내부적으로 수익을 배분해요? 외부로 수익을 배분해? 내부에서 수익을 나눠 먹겠죠. 그럼 수익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생산하고 남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잉여 생산성의 원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를? 수익 배분의 원칙. 똑같은 거예요. 이때 얘는 3방식 7방법 중에 수익 분석법이라는 것에서 적용이 된대요. 시험 문제를 뭐를 함정파냐면 이렇게 함정파요. 자, 여기 보세요. 수익 배분의 원칙은 수익 환원법과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판다고요. 지금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수익 분석법? 그럼 이걸 어떻게 기억할 것 같아요? 수익 비읍? 수익 비읍이지. 됐나요?
그래서 잔여법이라는 것에도 쓰이는데 얘는 수익 비읍 하면 수익 배분의 원칙은 어디에서 쓰인다? 수익 분석법이지 수익 환원법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 리을.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 있대요. 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체증은 이렇게 되는 게 체증이에요. 급격히 증가되는 거. 증가되는 폭이 주는 게 체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용을 들였을 때 이런 개념이에요. 건물을 올리는데 1층짜리를 올릴 때 1층 올릴 때는 비용을 들였더니 수익이 급격히 커져요. 그럼 1층으로 올릴까요? 올리겠죠. 2층도 올렸어. 수익이 급격히 커져. 올리겠죠? 3층째 올렸어? 또 커져. 올려요? 4층째 올렸어? 커져. 근데 5층째를 올렸더니 이때 수익이 증가되는 정도가 확 줄어요. 그럼 5층으로 올려 안 올려? 안 올리겠죠. 그럼 층수 결정과 관련이 있나요, 얘는? 층수 결정과 관련이 있죠. 이게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인 거야. 그래서 층수의 결정, 얘가 한계 효용이 가장 높아지는 계층, 층계라고 해서 한계 효용 계층. 그럼 결국 추가 투자 여부를 판정할 때 수익이 체증되는 부분에서는 추가 투자하고 체감되기 시작하면 추가 투자 안 하겠네요. 그러니까 얘도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과 관련이 있겠죠. 되셨어요? 그럼 얘를 한 방에 기억해야 돼요. 죽어도 기억이 안 나. 원래. 정말 헷갈려요. 그래서 얘를 기억하는 방법. 여기서 먼저. 얘는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은 치읓 보이시나요? 치읓. 네. 그렇게 기억하고. 이제 대내적 원칙을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대내적 원칙을 내부의 균이 수수수 이렇게 기억해요. 건물 내부에 뭐가 수수수라고요? 균이. 이는 기죠, 기. 수수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됐어요. 꼭 정리를 해보세요. 그 다음 이제 대외적인 원칙이 있대요. 얘는 외부적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적합의 원칙이 있대요. 적합의 원칙. 얘는 대상 부동산이 주변 지역과 잘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5층짜리 건물이 있어도 그 5층짜리 건물이 도심 한복판에 있을 때와 변두리에 있을 때 아니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논 한 가운데 있어요. 가치는 달라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의 가격은 주변 환경, 그 부동산을 둘러싼 시장성이 감퇴되면 감퇴될 수 있겠죠? 대기업 하나가 이전돼서 빠져나가 버리면 그 지역의 시장성 줄어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하철 역사가 폐쇄될 리는 없지만 폐쇄가 됐다면 그때는 시장성 감퇴되겠죠? 그럼 대상 부동산의 기능이 저하되어 경제적 가치가 떨어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건물이 있는데 그 상가 건물에 주변 시장성이 감퇴됐다고 해서 상가 건물의 기능이 저하되나요? 아니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시장성의 감퇴, 인근 지역과의 불균형, 얘들은 무슨 감가다? 경제적 감가. 그럼 대상 부동산과 주변 환경이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는 그 대상 부동산만 디림따 쳐다보고 있으면 알 수 있나요? 지역을 분석해야 돼? 지역 분석. 얘는 지역 분석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 갖고 문제를 내냐면 얘 갖고 낸다고요. 적합의 원칙은 무슨 분석과 관련이 있고? 적합한지 여부. 지역과의 적합의 정도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분석과 관련이 있고 아까 균형의 원칙은 개별 분석과 관련이 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 지읒.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한 다음에 됐죠? 그 다음 부동산은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된대요. 그래서 동일한 수요와 공급이 있는 권역 내에서 서로 상호간의 대체관계가 성립되니까 이때 경쟁이 이루어져서 비슷한 가격 수준대가 형성된다? 된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경쟁은 건물 내부 안에서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서로 경쟁할까요? 경쟁은 외부 비슷한 부동산과의 경쟁을 하는 거다? 외부와의 경쟁, 외부와 적합? 그러니까 이 둘은 대외적인 원칙이다, 대내다?
대외적인 원칙. 얘 둘을 아까 대내에 섞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억을 꼭 하세요. 그 다음 이제 부동산 가격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원칙이 있대요. 다른 일반 재화의 가격을 정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에만 적용된대요. 그게 최유용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랍니다.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베개는 베개는 용도가 하나예요, 다양해요? 베개의 용도가 다양하다 그러면 일단 베고도 자고 일단 마음에 안 들면 두들겨 패기도 하고 뭐 이 생각을 하는 건데 베개의 용도는 하나잖아요,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 중에 최고 유효한 용을 했을 때 가치가 높아진다는 최유용의 원칙이 일반적인 재화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용도가 하나니까. 쓰임새가 하나니까. 근데 부동산은 용도가 다양하다, 다양하지 않는다?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용도 중에 최고 유효한 용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 부동산에만 적용이 된다고. 또 하나, 여러분 베개는 그 베개가 비단 이불 위에 있으면 어울려서 베개의 가치가 높고 누더기 이불 위에 있으면 어울리지 않아서 가치가 낮나요? 베개는 이동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적합해야 가치가 높다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주변 환경과. 근데 부동산은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지 않으니까 외부와 어울릴 때 가치가 높고 외부와 어울리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무슨 원칙이? 적합의 원칙이 어디에만 적용된다? 부동산 가격을 정할 때만 적용되는 특수한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외우면 되겠네? 혹시 모르니까? 그럼 기억하는 방법. 우리 포트폴리오 공부할 때 최대 포트폴리오를 구했어요? 최적 포트폴리오? 최적. 그래서 우리는 무슨 가격을 구한다? 최적 가격을 구한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그럼 최는 뭐야? 최는 최유용, 적은 적합의 원칙.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 3방식 7방법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모두에 적용되는 원칙이 있대요. 모두에 다 적용된대. 그럼 대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3방식 7방법에 모두에 적용된다는 얘기는 대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야. 대체적으로. 무슨 원칙? 대체의 원칙. 그래서 대체의 원칙은 대체적으로 다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있는데 잠깐만 이쪽. 지금 순간 딱 들어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 거냐면 앞에서 선생이 주저리 뭐라고 떠들었는데 내 머릿속에는 지금 막 헷갈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사실은. 기억하는 방법. 잘 보세요. 정리가 어느 정도 됐는지 보게. 저기 봐봤자 다 지워버렸잖아요. 네. 잘 보시고. 부동산에 적용되는 가격을 정하는 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들은 능률성의 원칙과 안전성의 원칙과 전달성의 원칙이 있죠. 네라고 대답하는 순간 다 X야. 무슨 얘기냐면 아까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전달성의 원칙은 감정평가 활동을 할 때 능률적으로 해야 되고 안전하게 해야 되고 전달성이 높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지금 얘는 부동산 가격을 정할 때 사용되는 원칙들이잖아. 완전히 다른 게 안 느껴지세요? 완전 다른 내용이라고. 근데 원칙 그러니까 헷갈려서 그것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전제되는 원칙이 있고 내부에 있는 게 있고 외부에 있는 게 있대. 제가 얘기하면 이게 맞는지 보세요. 아까 제가 내부에 있는 건 건물 내부에 뭐가 있다고? 균이, 수수수 있다고 그랬잖아. 돼요? 그럼 내부적 원칙에 균형의 원칙이 있어요? 기여의 원칙이 있어? 수익 배분의 원칙이 있어? 수익 배분의 원칙은 수익 환원법과 관련이 있어? 수익 배분법과 관련이 있어? 수익 배분법 어떻게 알았어? 수익 비읍. 그러시면 돼요. 층수 결정과 관련이 있는 건 무슨 원칙이야? 층수 결정과 관련이 있는 건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 치읓자 들어있는 애들 층수 결정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됐나요? 그럼 적합의 원칙은 내부적으로 적합해야 되는 거예요? 외부와 적합해야 되는 거죠. 외부 환경과. 네? 그 다음 외부와의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그 다음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변동될지 예측이 필요하다. 3방식 7방법에 대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원칙은? 대체의 원칙. 지금 다 대답하고 있잖아 지금. 끝난 거라고.
부동산 가격에만 적용되는 원칙은 무슨 가격을 구해 우리는? 그렇죠. 최적 가격. 그 최유용의 원칙, 적적합의 원칙. 끝. 그것만 기억하면 문제는 다 푸는 거예요. 이걸 책으로 일일이 낱개로 다 외우는 순간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를 보세요.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1지역이 있어요. 1지역이 있어. 1지역에 감정평가 의뢰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얘를 무슨 부동산이라고 했죠? 대상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대상 부동산이에요. 지금 이제 누가 평가해야 돼요? 감정평가사가. 그러면 부동산은 용도가 다양하죠? 그럼 다양한 용도 중에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해야지만 가치가 높다면서요. 맞나요? 그럼 감정평가할 때는 반대로 얘기해보면 최고 유효한 이용의 상태로 전제해놓고 평가해야 돼요? 지금 현재 상태로 평가해야 돼? 이제 무슨 생각이 막 드냐면 아까 현황 기준이라면서요. 현황 평가 기준이라면서요. 막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거예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지금 이용자는 제대로 이용 못하고 있어. 그런데 이 건물이 주거용으로 쓸 게 아니라 상업용으로만 전환을 시키면 용도 변경을 하면 주변이 유명한 상업지역이라 가치가 올라간대요. 네. 근데 그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이 될 때는 10억이야. 근데 상업용으로 이용되면 20억인 거야. 그럼 이 건물의 가치는 10억이라고 평가해 줘야 돼요? 20억이라고 평가해 줘야 돼요? 20억. 그러니까 뭘 전제로 평가해야 돼? 최유효. 그럼 최고 유효한 이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얘만 드립다 쳐다본다고 이게 나와요? 안 나와. 주변 환경과 어울려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를 가야 되는데 얘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뭘 분석해야 돼? 얘가 속한 지역을 먼저 분석해야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럼 지역 분석을 해봤더니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인근 지역이라고 해요. 무슨 지역? 인근 지역.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야. 누가 살고 있어? 대상 부동산. 그럼 인근 지역은 잘 보세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얘 성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까요? 간접적 영향을 끼칠까요? 지금 뭐라고 적어놨어?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거죠.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상 부동산 있죠? 이 건물. 이내님 빌딩. 그럼 얘는 강남역 5번 출구 쪽에 있는 상업지역 내에 속해 있죠. 그럼 지금 강남역 부근이 인근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이 강남역 5번 출구 쪽에 이 상권이 쇠퇴되면 이 건물의 가치도 떨어져? 얘가 살아나면 이 건물의 가치도 올라가? 영향을 받아요? 받지 않아? 받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자, 이제 잘 보세요. 우리는 감정평가를 통해 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 수준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감정평가 의뢰된 거죠. 평가 의뢰인이 의뢰했잖아요. 그럼 감정평가사가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달해 줘야 돼. 평가 의뢰인에게. 고객님, 의뢰인님, 제가 평가해 봤더니 자료를 언제까지 모아서 쫙 자료를 분석해 보니 가치 형성 요인,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쫙 분석을 해 봤더니 이 건물의 가치는 10억 대임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면 이 감정평가사를 그냥 냅둬요. 죽도록 패. 우리가 10억 정도 나가겠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감정평가를 비싼 돈을 주면서 의뢰한 거예요. 정확한 가격을 알기 위해서 의뢰한 거야. 정확한 가격이잖아. 그냥 10억대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건 이 대상 부동산의 최고 유효한 이용이 무엇인지와 가격이 알고 싶어? 가격 수준이 알고 싶어?
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이 가격이 이 주변 부동산들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잖아. 그러니까 얘가 똑같은 5층짜리 상가 건물일 때 강남역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과 예를 들어 변두리 지방 소도시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은 가격이 같나요? 다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할 때 얘만 대립다 보고 시설물 좋아. 금기 상태 지금 변기가 도금돼 있어. 그러면서 막 만족해가지고 가격을 높게 평가하면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지역,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뭐해서? 먼저 분석해서 이 지역을 봤더니 얘가 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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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주거용, 주거용, 주거용. 여기에 가뭄에 콩나듯이 상업용이 있어. 주거용 있어, 주거용 있어, 주거용 있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 지역은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가, 이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가 주거용 부동산이에요?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주거용 부동산이죠. 네. 그럼 지역을 분석해 보면 뭐가 나와요? 이 지역 내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가 나와요? 네. 그리고 이 지역의 부동산들을 쫙 봤더니 얘가 10억 5천 뭐 얼마 막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면 이 지역의 가격 수준대가 나와? 가격이 나와? 가격 수준대가 나와? 지역의 가격 수준대가 나오는 거죠. 이걸 무슨 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지역 분석을 통해서 이 지역 내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가격 수준대를 알아봤다면 표준적인 이용과 최고 유한용이 반드시 같다면 이 대상 부동산만 쳐다보는 개별 분석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달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표준적 이용이 주거용이라면 얘도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이용될 때 가치가 높다. 그러니까 얘도 표준적 이용이 주거용. 얘가 가격 순대가 10억대다. 근데 봤더니 얘가 지어진 지가 더 신축 건물이에요. 얼마 안 됐어. 그리고 시설물이 더 좋아. 그럼 얘는 10억대에서 더 올려서 11억.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뭘 기준으로? 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뭘 정하는 거다? 가격을. 무슨 분석을 해서?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개별 분석을 해서.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럼 개별 분석은 얘만 보는 거예요? 주변을 넓게 보는 거야? 얘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시적 분석? 부분적 분석? 그럼 지역 분석은 넓게 보는 거죠, 지금. 클, 거자. 거시적 분석? 전체적 분석? 그럼 개별 분석을 먼저 해도 된다. OX. X. 얘를 할래 할 수가 없어. 지금 뭘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와 적합하게 이용될 때 최유효입니까? 이 지역에 영향을 받아서 가격 수준대에 영향을 받으니까 얘 가격을 정확히 알려면 가격 수준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뭘 먼저 해서? 지역 분석. 이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내용인 겁니다. 할만하세요? 그럼 지역 분석은 칠판이죠.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이 지역 내 외부적 요인들을 보는 거야? 외부적 요인들과의 적합의 관계를 따지는 거죠.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겠네. 지역 분석은 적합한지 여부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럼 적합하지 않으면 이 부동산의 기능이 떨어져? 경제적 가치와 관련이 있겠죠.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되는 거지. 개념이. 그럼 개별 분석은 이 개별적 요인들의 내부 상황만 보겠네요. 시설물의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시설물들끼리 균형이 깨져 있으면 기능이 저하되겠네.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있겠지.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볼게요. 지역 분석은 거시적 전체적 분석이에요. 동의하세요? 힘내고 여기를 잘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해요? 인근 지역. 기본적으로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을 분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지역을 분석해 보면 지역 내에 최고 유효한용이 나와 표준적 이용의 상태가 나와?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들이 나오는 거죠. 상, 공, 그럼 표준적 이용이 뭐야? 주거용.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지역 내 가격 수준대.
가격 수준대가 나오는 거죠. 대상 부동산과 지역 내 외부적 요인과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지역 분석은. 그래서 적합하지 않으면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기능이 저하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얘 먼저 행하니까 무슨 분석? 선행 분석. 얘 착하다 선행 아니에요. 먼저 행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개별 분석입니다. 미시적 부분적 분석이에요.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 요인을 분석하는 거 맞나요? 칠판 있죠? 개별적 요인을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이야? 개별 분석이죠. 대상 부동산의 최고 유효한 이용을 결정하는 거고. 네. 그런데 부동산은 주변 부동산들과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적합하게 이용될 때 가치가 높으니까 당연히 대상 부동산의 최고 유효한 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무슨 분석을 먼저 했던 거예요? 지역 분석을 먼저 했던 거잖아.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가격을 결정하는 거야. 개별 요인 분석해서 얘는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대상 부동산들의 내부적인 요소들 간의 균형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 내부를. 내부적으로 균형이 깨져 있으면 기능이 저하돼서 기능적 감가의 근거가 되겠네요. 얘는 뒤에 행하죠. 무슨 분석이야? 후행 분석. 그럼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를 분석할 거예요. 칠판 쪽.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이 먼저 행해질 수도 있다. 뭐뭐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왠지 막 콕 하잖아요. 먼저 하면 안 되죠. 뭐부터 해야 돼? 지역 분석부터. 만약에 정말 미치도록 기억이 안 나면 김치 게찌야 찌개야. 뭔 얘기 하는지도 못 알아듣죠? 찌개잖아, 찌개. 별걸 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니은. 표준적 이용은 최유용의 판단 기준이에요. 지금 표준적 이용이 최유용의 판단 기준이야? 맞죠? 칠판. 여기 이제 보세요. 질문. 지역 분석을 통해 표준적 이용을 결정한다. OX. 지역을 분석해보면 지역 내의 표준적 이용의 상태가 나온다. OX. O. 당연한 O. 오케이? 다시 질문. 지역 분석을 통해 최유효용을 결정한다. OX. X. 지역 분석 죽어라 해봐도 최유효용 결정 안 돼요. 다시 질문. 지역 분석을 통해 최유효용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 오, 그게 표준적 이용이잖아. 이해가 되죠? 그 얘기인 거야. 그 다음. 표준적 이용과 최유효용은 반드시 일치한다. 왠지 반드시가 들어간 순간 X 같죠? X야. X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대상 부동산이 있는데 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 달래요. 근데 봤더니 이 지역이 다 주거용이야. 아파트 단지야. 대단지예요. 근데 얘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이야. 그럼 얘도 상가 건물로 이용하지 않고 주거용 건물로 이용하는 게 최고 유효한 이용일까요? 아니죠. 상가를 이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표준적 이용과 최유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내용인 거예요. 반드시 일치한다 그러면 X예요. 일반적으로는 일치하는 거겠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다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지금 442, 443 쭉 내용이 있어서 444페이지에 복잡하게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내분지, 외분지, 전제되는 원칙인지 구분 가능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쭉 넘깁니다.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449페이지에, 449페이지에 제6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내용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 450페이지에 1번 인근 지역 있는데 인근 지역에서는 뭐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인근 지역에는 뭐가 살고 있다? 대상 부동산이 살고 있죠? 칠판이 있죠? 여기 보세요. 강남에 있는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인해닌 빌딩이에요. 인근 지역은 강남역 부근이죠?
강남역 사거리예요, 지금. 그러면 이때 역삼역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럼 강남역과 역삼역은 경제적 측면에서 대체 관계가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그래서 인근 지역과 경제적 특성이 유사해서 대체 관계가 성립돼서 경제적 가치가 비슷하게 형성되는 지역을 얘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지역? 유사 지역.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유사 지역에는 지금 이 역삼역 부근에는 이내님 빌딩, 이 대상 부동산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유사 지역에는 뭐가 없어요? 대상 부동산이 없어요. 대상 부동산이 없어. 그런데 이때 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물어봤더니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요. 너 5층짜리 상가 건물, 네 옆에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죽어라 찾아봤더니 찾질 못했어. 근데 너랑 똑같은 게 이 유사 지역에 있는데 걔가 10억에 거래됐어. 그러니까 너도 10억. 이렇게 평가할 때도 있을까요?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비슷한 사례가 된 부동산? 얘 무슨 부동산? 사례 부동산. 그럼 사례 부동산을 유사 지역에서 채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사례 부동산을 인근 지역에서 채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원래는 어디에서 찾아야 돼? 비슷한 놈은 똑같은 지역에서 찾는 게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정확도가 높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여기서 못 찾았어. 그럼 인근 지역과 경제적으로 유사한 지역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에서. 그래서 유사 지역에서 사례 부동산을 찾았으면 얘는 지역이 달라요? 문제에서 유사 지역에서 사례 부동산을 추출하면, 찾아내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과 지역이 다르죠? 그럼 이때는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되겠어요? 비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되겠죠? 지역이 다르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야.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례 부동산을 인근 지역에서 찾아냈다면, 인근 지역에서 추출했다면, 그럼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 거야. 인근 지역에는 뭐가 살고 있다고요? 대상 부동산이. 그럼 얘 둘이 지역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지역에 있잖아. 그럼 그때는 지역 요인 비교를 할 필요가 없죠. 꼭 해봐라 그러면 100분의 100이지. 똑같으니까. 오케이? 그럼 질문. 이렇게 지역이 같은 경우에도,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의 지역이 같은 경우에도 지역 분석은 해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것과 지역 분석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라는 거죠. 지역 분석은 어떤 경우에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지역 내에 뭘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무슨 외우는 게 아니라 지역을 분석해봐야 지역 내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가 뭐로 이용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일반 이용의 상태가. 가격 수준대로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 놓고 그놈을 보고 개별적 요인을 분석해서 최애 요인을 결정하고 그리고 뭘 결정하는 거예요? 가격을 결정하는 거지. 지금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질문. 지금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끼칠까요? 대체 관계가 성립돼 안 돼? 여기 있는 애들하고 여기 있는 애들하고 성립되죠? 그럼 가격 형성에 영향을 끼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까? 간접적 영향. 간접적 영향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근 지역은 아빠고 얘는 옆집 아저씨야. 애의 성장, 성격 형성에 아빠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같이 사는 아빠는. 옆집 아저씨도 영향을 끼쳐. 더 어렵나 보네요. 그냥 하세요. 그냥. 그래서 내용이 된 거예요. 할만하죠? 그래서 인근 지역에 뭐 생애주기라고 해서 성성세 천학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쪽만 다시 보세요. 질문.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럼 지역 분석은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을 분석해야 돼? 뭐가 속해 있는? 대상 부동산, 평가 의뢰된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무슨 지역을? 인근 지역을 분석해야 돼요.
비슷한 사례를 찾을 때도 어디서 찾아야 돼? 인근 지역에서 찾아야 돼. 여기서 못 찾아. 못 찾아. 그럼 생판 다른 지역에서 찾아. 유사한 지역에서. 유사한 지역. 그게 무슨 지역? 유사 지역. 그럼 유사 지역에는 뭐가 살고 있지 않아? 대상 부동산이 살고 있지 않아. 그래서 유사 지역에서 사례 부동산을 찾아내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지역이 같아 달라? 다르죠 지금. 그러니까 지역 요인을 비교해 줘야 돼. 맞죠? 그게 내용이 되면 돼요. 그러면 얘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동일한 수요와 공급이 있는 권역. 그래서 얘를 다 포함한 걸 동일 수급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있는 권역. 그럼 동일한 수요와 공급이 있는 권역이면 대체관계 성립? 아니, 동일한 수요와 공급이 있는 권역 안에 있으면 대체관계가 성립되죠. 그럼 서로 사고 팔기 위해 경쟁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럼 비슷한 가격 순대가 형성되겠죠. 그래서 사례 부동산을 끄집어낼 수 있는 가장 큰 범위, 넓은 범위가 뭐다? 동일 수급권. 그럼 동일 수급권 내에는 인근 지역 포함? 유사 지역도 포함?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 분석의 내용까지 455페이지까지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456페이지의 감정평가의 3방식부터 이제 10분간 쉬었다가 볼 거예요. 이제 좋은 시절이 다 갔습니다. 예. 이제 아주 조금 험난하다고 하면 험난한 내용이 남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잘 강의할 자신이 있어요. 열심히 잘 들어보시면 돼요. 10분 쉽니다.